노드가 어떻게 EKS 클러스터에 조인을 하는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에 설명드렸지만 결국 API 서버라는 백엔드에 내 노드에 대한 정보 그리고 내 노드를 등록시키겠다는 요청을 날려야 노드가 조인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 이 API 서버와 내가 등록시키려는 EC2 인스턴스, 내가 노드 후보죠. 노드 후보가 API 서버와 통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드 후보인 EC2 인스턴스가 API 서버와 통신해서 나는 당신의 노드가 되고 싶습니다 하고 그 허락을 받아야 노드 후보에서 진정한 노드로 거듭나는 거죠. 그럼 이제 노드와 API 서버의 통신을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문제인데 그냥 막 API 서버가 통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처럼 느껴왔지만 그건 제가 세팅을 미리 어느 정도 해놔서 그런 거고 일반적으로는 다 전략을 고민을 해야 돼요. API 서버 어떻게 통신할 거냐. API 서버 어떻게 통신할 거냐. 아시다시피 API 서버와 통신하려면 이 컨트롤 플레인은 우리와는 다른 계정 AWS만 사용하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저 구름 너머의 계정이 있기 때문에 특수한 ENI로 서로 이어줘야 된다고 했죠. 그 ENI가 크로스 어카운트 ENI, 줄여서 XENI라고 불립니다. 이 XENI는 꼭 중요한 존재라고 했죠. 이게 없으면 API 서버랑 통신 못한다고. 그래서 얘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뭐 어차피 자동으로 생성이 되죠. 근데 문제는 이 XENI도 ENI이기 때문에 보안 그룹이 붙고 보안 그룹이 붙는다는 건 누구를 통과시키고 누구를 통과시키지 않을 건지가 제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XENI는 보안 그룹이 최소 하나는 붙습니다. 최소 하나라는 말은 하나보다 더 많이 붙을 수 있는데 어쨌든 디폴트로 붙는 보안 그룹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걔를 클러스터 시큐리티 그룹이라고 합니다. 기본 보안 그룹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기본 보안 그룹에서 보안 그룹이 더 붙으면 에디셔널 세큐리티 그룹이 되겠죠. 이거를 막 2개, 3개 이렇게 더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돌아가서 내 노드가 API 서버와 통신을 해서 노드 후보가 아니라 진정한 노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XENI가 노드 후보를 허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둘 중 하나죠. 이 XENI가 가지고 있는 클러스터 보안 그룹에 인그레스 인바운드 허용 규칙에 노드를 허용하는 게 있어야겠죠.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선은 그게 이제 근본적인 원리예요. 그리고 꼭 또 다른 거는 저희가 이제까지 kubectl 명령을 써서 API 서버로부터 뭐 getPath, getNode처럼 필요한 클러스터 정보를 조회를 해왔었죠. 그것도 가능한 이유가 저희가 만든 배치 EC2, kubectl 전용 EC2가 XENI의 허락을 받아서 허용이 돼가지고 보안 그룹으로. 그래서 API 서버랑 통신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PI 서버와 통신이 되려면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 XENI와 연결된 기본 클러스터 보안 그룹 혹은 이제 클러스터 추가 보안 그룹에 우리가 허용이 되어야 돼요. 인바운드 상으로. 그게 일단 첫 번째 조건입니다. 우리 API 서버와 통신을 하려면 그게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 클러스터 시큐리티 그룹은 어디서 확인을 하는가? 그러면 우리가 네트워킹 EKS 클러스터 이 콘솔에 들어가서 네트워킹 탭 눌러서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마치 클러스터에 붙는 거대한 보안 그룹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 조그만 ENI 하나에 달라붙는 보안 그룹일 뿐이었다. 그래서 기본 보안 그룹 빨간색과 추가로 붙는 초록색 보안 그룹 그 두 개를 더 붙일 수 있어요. 추가 보안 그룹은 이렇게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죠. 여기 API 서버 엔드포인트 액세스. 이게 뭐냐면 API 서버에 들어갈 때 뭔가 접속하는 방법을 퍼블릭 혹은 프라이빗 하게 바꿀 수가 있어요. 퍼블릭, 프라이빗 혹은 퍼블릭 앤 프라이빗 지금 보는 것처럼 세 가지 옵션이 있는 거죠. 퍼블릭 온리거나 프라이빗 온리거나 퍼블릭 앤 프라이빗이거나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이 그러면 그 차이가 뭐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API 서버 엔드포인트 액세스 저게 유형을 나누자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는 거죠. 핵심은 VPC 기준이에요. EKS 클러스터가 위치한 VPC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말만 거창하게 EKS 클러스터가 위치한 VPC를 했지만 실상은 XENI가 위치한 VPC가 있다는 거예요. XENI가 위치한 VPC가 있을 텐데 그 VPC 기준으로 퍼블릭이면 퍼블릭 엔드포인트면은 다른 VPC도 뭔가 통과할 수 있다가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VPC를 안 거치고 인터넷에서도 통과가 되고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같은 VPC 안에서도 접근이 허용이 돼요. 예를 들면 노드가 있겠죠. 근데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면 그게 안 돼요. 오로지 XENI와 같은 VPC에 있을 때만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퍼블릭 엔드포인트라도 제가 아까 말 표현을 접근할 수 있다고 했지 접근이 무조건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접근할 수는 있는데 접근하려면 최소한의 검증 절차는 필요하긴 해요. 그걸 IMSS 엔트리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아까 보안 그룹 플러스 또 다른 조건인데 어떤 IAM 주체가 XENI에 허용이 되는지를 저희가 허용 또는 거부로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다른 VPC에 있는 대천 EC2, 큐비스 EC2에 얘 IAM 롤이 있었겠죠. 얘에 붙어있는 대천 EC2 IAM 롤 이런 게 있었겠죠. 그게 XENI에 접근이 되도록 IMSS 엔트리를 만들어서 허용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IAM 바깥에 있는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뭐 토큰, 액세스 키나 시크릿 액세스 키 두 가지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하든 혹은 다른 방법을 쓰든 어쨌든 저희가 AWS CLI를 쓰기 위해서 IAM 유저의 권한을 받으면 그 유저 혹은 롤에 전용 IMSS 엔트리가 만들어져야 저희가 그제서야 XENI로 접근이 된다는 거죠. 노드도 마찬가지고요. 노드의 EC2 IAM 롤이 XENI에 접속이 허용되도록 전용 IMSS 엔트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는 어떠냐? 뭐가 다르냐? 얘는 보시면은 우선은 다른 VPC 혹은 인터넷에서는 접근이 안 되죠. 같은 VPC 안에서 당연히 IMSS 엔트리 만들어야 되고 당연하게 아까 설명드린 보안 그룹도 허용이 돼야 됩니다. XENI 보안 그룹에 노드가 허용이 돼야 돼요. 이 조건이 두 개가 됩니다. 원래 여기서 조건이 하나였는데 퍼블릭에서는 프라이빗에서는 조건이 두 개가 되는 거죠. IAM도 허용이 돼야 되고 보안 그룹도 허용이 돼야 되고 그러면 이제 퍼블릭 프라이빗은 대체 무슨 이게 차이가 있을까 보면은 우선은 진짜 말 그대로 혼합인데 다른 VPC에서 허용이 돼요. 근데 여기서는 보안 그룹 신경 안 써도 돼요. IMSS 엔트리만 신경 써주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접속할 때도 보안 그룹 신경 안 쓰고 IMSS 엔트리만 신경 써주면 돼요. XENI는 이제 같은 VPC 있을 때만 IMSS 엔트리와 클러스터 보안 그룹을 같이 챙겨줘야 돼요. 둘 다 허용이 돼야 돼요. 둘 중 하나로 허용이 안 되면은 노드가 XENI를 통해서 API 서버로 통신을 못합니다. 이런 노드의 조인을 못하겠죠.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퍼블릭 엔드포인트는 너프하기 시작하고 프라이빗은 너무 확장성이 적어가지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퍼블릭 앤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를 사용하죠. 웬만하면. 여기서 보안이 조금 더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로 전환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유형이 있다는 거. 핵심은 결국 우리가 노드를 클러스에 조인시키려면 어쨌든 노드의 IRO를 통과시키고 보안 그룹도 통과시켜야 된다는 임무가 두 개 임무가 있다는 거. 이거를 지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네트워크상으로 노드가 클러스에 조인되기 위한 모든 조건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볼 부분은 노드는 여러 가지 여러 종류의 커피팅 유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EC2, 파게이트, 심지어 온프레미스 서버까지 되는데 여기서 저희가 일단 여기 이 셀프 매니지드 노드에서 EC2 하나에서 출발해 보죠. EC2 하나를 조인시키는 걸 성공한 뒤에 그 다음에 그룹, 오토스킬 그룹으로 넘어가서 확장하는 방법으로 점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에서. 그래서 하나의 EC2를 노드에 조인시키는 것부터 보도록 할게요. XAI를 통해서 API 서버에 통신하려면 노드가 갖춰야 되는 조건 두 가지. 첫째, 노드는 IAM 역할이 통과할 수 있는 IMS 센트가 필요하고 그리고 클러스터 보안 그룹에서 이 노드를 허용을 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이 조건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 더 있어요. 다른 조건이 뭐냐? 밑에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노드 네트워크와는 별개로 노드 자체가 EKS 클러스에 조인하려면 EKS 최적화된 AIM을 써야 돼요. 아마존 리눅스 2023이든 아마존 2든 일반 AMI가 아니고 EKS 옵티마이즈드 된 EKS 최적화 아마존 리눅스 2023 혹은 아마존 리눅스 2를 써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은 EKS 최적화 AMI는 일반 AMI랑 다르게 노드에 조인하기 위한 바이너리 파리, 스크립트 다 내장되어 있어요. 빌트인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드로 출발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이미 다 밀키트처럼 갖춰 놓은 노드인 거죠. 그런 AMI인 거죠. 그래서 그 AMI를 써야만 우리가 노드로 EKS 클러스에 조인을 시킬 수가 있는데 EKS 옵티마이즈드 AMI는 어떻게 찾냐? 예, 번역이 좀 그렇긴 한데 아마존 EKS 최적화 AMI는 이런 구성 요소가 있대요.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밀키트처럼 노드에 조인하기 위한 준비를 모두 다 갖춘 거죠. 그래서 저거를 이 명령어를 쓰면 돼요. get 파라미터 한 다음에 EKS 최적화된 AMI를 받고 싶어요. 라고 쿠버네티스 버전이랑 아마존 리눅스 2인지 2023인지 이런 정보를 적으면은 이런 식으로 일반 AMI가 아니라 EKS 최적화 AMI ID를 출력을 해줍니다. 실제로 저희가 노드를 하나하나 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지금 제 쿠버네티스 1.33 버전의 아마존 리눅스 2023으로 버지니아 북부로 설정을 해서 이미지를 한번 get 해보겠습니다. 가져오면 네, 이걸 쓰라고 나오죠. 이거를 써서 만들면 EKS 최적화 아마존 리눅스 2023 노드를 만들 수 있겠죠. 메모를 해줄게요. 얘가 필요하구나. 오케이. AMI 정보는 얻었어요. 하나 클리어. 필요한 게 더 남아있죠. 뭐가 더 필요하냐? 오른쪽 거. 사용자 데이터도 챙겨줘야 돼요. 이 사용자 데이터 왜 중요하냐? 결국에 이 AMI는 필요한 소프트웨어까지만 있어요. 예를 들면 큐브넷, 컨테이너D 이런 거. 필요한 소프트웨어까지만 있고. 근데 이제 노드에 아직 채워지지 못한 정보 중 하나가 어느 클러스터에 조인할 건지 노드 내부에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클러스터에 조인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내장할 수 없잖아요. 그건 이제 미래 일이니까. 그래서 AMI가 아니라 사용자 데이터로 동적으로 나는 어느 클러스터에 조인할 거야에 대한 정보를 담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데이터에 그냥 아무렇게나 담을 수는 없고 형식을 맞춰서 나는 어떤 클러스터에 조인할 건지에 대한 정보를 넣어야 되는데 그 인스턴스 유형별로 형식이 다 달라요. 아마존 리눅스 2023 같은 경우는 노드 컨피그라는 거를 기준으로 클러스터에 대한 정보를 작성을 하고요. 아마존 리눅스 실제로 사용자 데이터를 보면은 네, AMI 유형별로 다 달라요. 아마존 2 전용 데이터 포맷이 있고 2023 전용 데이터 포맷이 있고 심지어 보트로켓이라는 OS도 포맷이 또 다르고요. 윈도우도 윈도우 전용 포맷이 또 따로 있어요. 예, 다 다릅니다. 근데 저희는 어찌됐든 오늘 알아볼 건 아마존 리눅스 2023 최신 기준이기 때문에 최신 AMI 기준으로 알아볼게요. 노드 컨피그라는 야물 하나 만듭니다. 이 야물의 스펙상으로 내가 어떤 클러스터 이름에 내가 조인할 클러스터 이름과 걔 엔드포인트 주소 이 API 서버 엔드포인트 주소는 어디서 하냐? 여기 완성된 클러스터 들어가 보면 API 서버 엔드포인트 짜잔 하고 제목도 나오죠. 얘 말한 거예요. 얘가 필요하고 또 인증서 정보도 오버뷰 보면 여기 있죠. 이거를 그대로 쓰라는 거예요. 그럼 얘와 얘 두 가지로 내가 어떤 클러스터에 어떤 인증서로 접속을 할 건지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 데이터에 넣는 거죠. 이런 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시킨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만들어 볼게요. 이건 양이 좀 긴데 어쨌든 이렇게 포맷이 담기고 여기가 이제 야물이죠. 클러스터 정보를 담은. 그래서 이거는 위에 51 복사해서 여기가 핵심인데 여기를 채워넣어줘야 되는데 CIDR 사이더는 어떻게 채우냐? 네트워킹 가보면 서비스의 IP 범위가 있어요. 얘 그대로 쓰면 되네요. 수정할 필요 없이 네트워킹 가서 여기 있는 IP 범위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CIDR 쪽에 넣으면 됩니다. 이런 끝. 그 다음에 API 서버 엔드포인트 있는 거 그대로 넣어주면 된다고 했었죠. 인증서도 마찬가지고.
뭐 점점 길어져요. 그리고 마지막 클러스터 이름도 넣어줍니다. 이러면 짜잔 하고 사용자 데이터가 만들어졌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 클러스터가 어느 정도 있고 인증을 하면은 어떤 인증서를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팅이 AMI도 끝났고 클리어했고 AMI 클리어했고 사용자 데이터도 클리어했어요. 이제 남은 게 뭐냐?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노드의 역할, 클러스터의 범그룹 이 두 개만 활용되면 돼요. 근데 오늘 실습할 거는 얘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가 이거를 이 두 가지를 고려 안 하고 그냥 한번 쪼개 시켜볼 거예요. 당연히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것부터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 볼 필요 없습니다. 왜냐? 이 케이스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이미 다 메모에 적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 있게 이 케이스 클러스터 걷어치우고 EC2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수작업으로 노드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왔어요. 여기서 테스트 전용 EC2로 만들고. 근데 얘는 당연히 실패해야 되니까 네, 그냥 이렇게 어차피 실패할 거니까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함정이에요. 매력적인 아마존 릭스 203이 딱 하고 자동 선택해서 나오지만 절대 이거 그냥 누르면 안 됩니다. 절대 그냥 이거 그대로 선택하면 안 되고 브라우즈 뭐 AMI 눌러가지고 이 케이스 전용 AMI를 직접 찾아야 됩니다. 아까 저희 메모에 썼었죠. 이거 저 아마존 릭스 2023이 자동 선택될 텐데 절대 저거 홀딱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노드가 이 케이스에 절대 조인할 수가 없어요. 짠 하고 뜨죠. 얘는 약간 다르죠. 앞이 이 케이스 옵티마이저래요. 얘가 그리고 아마존 릭스 2023 저희가 찾던 딱 그 친구예요. 셀렉트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아마존 2023이 아니고 이 케이스 옵티마이즈된 아마존 2023을 저희가 선택을 한 거죠. 이 상태에서 뭐 인스턴스 타입은 넉넉하게 아무거나 주고 키페어는 뭐 기본값 주고 VPC는 이건 선택의 영역인데 다른 VPC 해도 돼요. 근데 저희가 오늘 실습해볼 거는 같은 VPC 안에서 조인하는 거니까 같은 VPC를 맞춰주겠습니다. EKS VPC로 맞춰주고요. 보안그룹 저 일부러 이거 안되게 만든다고 했으니까 새로 만들겠습니다. 뭐라고 할까? 테스트 시트 테스트 모드 보안그룹 얘도 그냥 테스트로 바꾸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IAM 인스턴스 프로파일도 기존에 있는 거 말고 안 되는 걸 확인해야 되니까 새로 만들겠습니다. 이쯤 되면 제가 외우는데 노드에 필요한 게 보여드리면 좋겠다. 노드에 필요한 IAM 역할이 있어요. 왜냐면 노드가 ECR로부터 이미지를 받아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파드 ANI IP를 공급하기 위해 ENI를 붙였다는 권한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권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만요. 제가 안 넣는 것 같은데 이거를 여기 나와요. 이거 두 개가 필수로 꼭 필요하고요. 이 두 개가 꼭 필요하고 추가로 얘가 만약에 하드 아이덴티티라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걸 쓸 거면 여기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얘도 필요하고요. CNI 관련된 권한 해서 하나씩 줘보겠습니다. 체크하고 CNI 그리고 저는 이건 그냥 제 팁인데 이 SSM 인스턴스 코어 얘도 붙여주면 좋습니다. 얘 붙이면 뭐가 되냐 세션 매니저로 인스턴스 내부에 연결할 수 있어요. SSH 연결하듯이 연결해서 리눅스 명령어로 입력할 수 있죠. 그래서 얘도 추천해드려요. 그러면은 총 4개 폴리시가 떴습니다. 이거 테스트 노드 아임 롤이라고 붙일게요. 직관적으로. 네, 준비가 얼추 됐고요. 테스트 노드 아임 롤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사용자 데이터를 요렇게 저희가 만든 거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줄게요. 그러면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안그룹과 아임 역할이 진짜 문제인지 보려면 비교본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정상인 친구도 한번 만들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AMI는 무조건 BKS 최적화 AMI를 써야죠. 아까 그거 똑같이 AMI 인스턴스 타입도 아까 거랑 똑같이 맞춰주고요. 키도 똑같이 맞춰주고 VPC랑 설치 보안그룹은 좀 다르게 하죠. 보안그룹은 안 되는 거 말고 되는 친구가 네. 이게 이 케이스의 기본 보안그룹입니다. SG0F6 어떻게 할 수 있냐 이쪽 가보면 이 케이스 클러스터로 가보면 네트워킹에 클러스터 스크립트 그룹 있죠. 근데 SG081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것들 잠시만요. SG081 SG081이네요. 이게 아니고 그럼 이거죠. 위에 거 SG081이면은 이제 클러스터 보안그룹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되냐 저 보안그룹이 신기하게 얘가 SG081이죠. SG081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든 프로토콜 모든 포트를 허용해요. 인바운드로 허용합니다. 그 말은 즉슨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허용한다는 거니까 같은 SG082를 달고 있는 노드와 API 서버 ENI끼리는 통신이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빨간색 자신을 허용하면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빨간색을 ENI 걸어주고 노드에 걸어주면은 서로 통신이 원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빨간색이 자기 자신을 허용하면 XENI 빨간색 붙이고 노드에 빨간색 붙여서 서로 통신이 가능해진다. 해서 저도 그런 의미로 XENI랑 같은 보안그룹을 찰싹하고 붙인 겁니다. 그럼 서로 허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임 인스턴스 프로파일. 이거는 아까 만든 가짜 말고 원래부터 있던 노드 아임 롤. 네, 이게 맞을 거예요. 원래부터 있던 노드 아임 롤 붙여주고, 그리고 사용자 데이터는 아까랑 똑같이 넣어주면 되겠죠. 이건 돼야 되는데 이건 제발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잠시 기다리면은 아까 만든 테스트 노드는 이미 다 완성이 됐네요. 결과를 보러 가죠. 네, 컴퓨터 EKS 콘솔에서 컴퓨터 가면은 어랍쇼 하고 내 노드 정보가 너무 노드래요. 노드가 아무것도 없대요. 이게 뭔 말이냐? 이게 그러냐면 이 EKS 콘솔을 보고 있는 나 있죠. 자기 자신. 근데 지금 현재 WS 파티시펀트 롤이라는 걸 쓰고 있죠. 파티시펀트 롤. 근데 이 파티시펀트 롤이 이 아까 수차례 설명드렸던 이 부분 IMS 센트리, 외부에서 IMS 센트리가 허용이 안 되어 있어서 그래요. 뭔 말이냐?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IMS 센트리에 이 콘솔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파티시펀트 롤이 안 붙어 있어요. 붙여줘 볼게요. 뭐가 달라지냐? 파티시펀트 롤 붙이고 이한테 막강한 클러스터 어드민 권한을 줄게요. 애드 폴리시. 이거 꼭 눌러주세요. 애드 폴리시. 그래야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에디드하고. 그래서 만들어주시면 네. 이제 액세스 보시면 원래 3개는 4개로 들어갔어요. 파티시펀트 롤이 클러스터 어드민 폴리시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럼 이 친구 이제 뭘 할 수 있냐? 컴퓨터 들어가 볼게요. 세고칭 하면은 노드가 뜨죠. 그러니까 아까까지 권한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ISS 센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얘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 어떤 권한이 되니까 등록이 되어 있어야, 그리고 권한이 붙어 있어야 그제서야 이 EKS 클러스에 관련된 리소스 정보를 받을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하나는 조인됐고 하나는 조인을 못했어요. 보시면은 일단은 이 정보를 볼까요? 이 정보를 보면 얘는 노말이죠. 정상적인 친구. 안타깝게도 테스트인 친구는 보안그룹과 아임 역할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EKS 클러스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도 않고 이 노말 친구만 셀프 매니지드라는 형태로 착하고 붙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노드 그룹으로 만들어지는 EC2 노드와 다르게 내가 수작업으로 만든 노드의 경우는 셀프 매니지드라고 유형이 구분돼서 이렇게 착하고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분을 하자면 이 여러 가지 컴퓨팅 유형 중에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셀프 매니지 노드의 EC2 개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걸 저희가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노말인 친구만 붙고 지금 테스트인 친구는 열심히 실행은 되고 있는데 실행은 됐는데 붙질 않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인스턴스 역할도 테스트로 그대로 두고 보안그룹도 테스트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 이슈를 해결하려면 첫째, 이 케이스 클러스터의 보안그룹에서 테스트를 허용을 해줘야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쭉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클러스터 보안그룹에서 허용을 해주면 되겠죠. 누구를 하면은 테스트 보안그룹을. 그럼 이제 테스트 보안그룹도 허용이 됐어요. 그래서 보안그룹들은 이렇게 해결했고 플러스 액세스 엔트리도 추가를 해줄게요. 테스트 노드 아임로. 근데 타입이 EC2 노드니까 EC2 노드로 해야 되는데 일단 윈도우는 아니죠. EC2 하면 EC2 리눅스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EC2 리눅스로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EC2 리눅스를 골라주시면 돼요. 노드 전용. 넥스트 계속 누르시고 크리에이트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클러스터의 액세스 엔트리에 원래 4개였는데 5개로 늘어났죠. 보시면 원래 기존 노드 그룹에 필요한 노드 EC2 링스 타입으로 있고 저희가 추가해준 EC2 링스 타입이 있죠. 이렇게 2개. 얘가 정상 작동한다면 컴퓨터 여거 지금 3개죠. 새로 고침하면은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늘어났죠. 드디어 우리의 테스트 노드, 우리 금쪽이 테스트 노드가 이거 아닌데? 네, 우리 금쪽이 테스트 노드가 정상적으로 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 아임 액세스 엔트리와 클러스터 보안그룹 이 2개 허용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돌아가서 자 이제 필요 없는 리스트 인스턴스 이 2개를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응용을 할 수 있죠. 이제 저희가 하나 EC2를 수작업으로 만들어서 등록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오토스캔 그룹으로 등록하는 방법도 이제 어렵지 않죠.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직관적으로 가면 돼요. 결국 중요한 거는 아까 말했던 4가지 요소를 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사용자 데이터, AMI, 그 다음에 IMAX 센트리랑 추가로 보안그룹 이렇게 4가지를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토스캔 그룹 만들려면 시작 템플릿부터 만들어야죠. 런치 템플릿 만들 거고 이름을 테스트 H라고 해보고 있습니다. 아까 썼던 거 그냥 그대로 쓸게요. 아마존 EKS 최적화 2023 인스턴스 타입은 나중에 정하죠. 키페어도 나중에 정하고 네트워크도 나중에 정하는데 보안그룹만 EKS 클러스터 보안그룹으로. 그러면 제가 테스트 전용 화면 찍혔고
그 다음에 사용자 데이터 다 똑같아요. 아까 했던 거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아까 넣었던 이 친구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얘가 알아서 클러스터 정보 카펜터 클러스터에 조인할 거고 걔 A 패스하고 엔드포인트 주소가 얘고 걔 인증서 정보가 얘다 라는 걸 다 읽어서 어떻게든 조인을 시킵니다. 그래서 필요한 네 가지 사용자 데이터부터 아임 역할부터 버블부터 마지막으로 AMI까지 다 챙겼으니까 얘는 준비가 된 거죠. 클러스터의 노드로서 조인할 준비가. 그래서 저 친구를 오토스케일로 가가지고 직접 생으로 만들겠습니다. 수작업으로 테스트 오토스케일로 사용자 템플릿 아까 만들었던 테스트 시작 템플릿. 인스턴스 유형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TC 미디움. 나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EKS VPC 선택하고 서브넷은 아무거나 부르죠. 프라이빗 하는 게 좋겠다. 프라이빗 두 개로 하겠습니다. 프라이빗 두 개. 로드 밸런싱 아몰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디자이드 캐피시티 용량은 한 3개로 할까요? 용량 한 3개 하고 미니멈도 3개 333 맞추면 알아서 3개 만들어지겠죠. 근데 336 136으로 하겠습니다. 136 제가 만들어 볼게요. 테토 스크린 그룹에 네 헬시야 돼요. 이 헬시가 그냥 이 EC2 인스턴스 건강하다는 거지. 노드 후보가 노드가 됐다는 그 확증은 없죠. 보장하진 않죠. 그래서 여기가 아니고 EKS 콘솔로 가서 새로 고침을 해서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3개가 어떻게 높게 했어요 뭔가. 이게 우리가 새로 만든 노드들이겠죠. 어퓨 세컨드 보니까 얘는 지금 친구들 보니까 나 레디래요. 왜 난 레디냐. 아직 그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준비가 초기화가 다 끝나면 레디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3개 친구들 어퓨 세컨드 어브에 착착 붙어서 셀프 매니지드로 우리가 수작업으로 바닥에서부터 만든 오토스캔 크롭이 AKS 모드로 조인한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까지 오른쪽 이거까지 된 거죠. 셀프 매니지드로 오토스캔으로 만드는 것까지. 그 다음에 매니지 노드 그룹 이제 얘만 남았죠. 얘는 어떻게 만드냐. 얘는 이 노드 그룹을 통해서 만듭니다. 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아서 베이직한 오토스캔 그룹 만들어줍니다. 저희가 아까 전까지 막 수작업으로 사용자 데이터 타닥하고 AMI 타닥타닥 찾고 오토스캔 그룹 만들고 사용자 템플릿, 시작 템플릿 넣고 막 이런 수작업의 과정을 얘가 자동으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참 편리하죠. 여기서 두 가지를 해볼 건데 먼저 베이직 노드 그룹 한번 만들고 있습니다. 노드 아임 역할은 기본 눌러주면 되고요. 이 시작 템플릿을 넣고 안 넣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베이직에서는 제가 안 넣고 한번 만들고 있습니다. 기다리시면 T3 미디움으로 만들어지고 개수는 두 개로 해준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베이직이 만들어졌어요. 두 개가 만들어졌죠. 베이직 두 개가 만들어졌고 노드 그룹 상으로 액티브 해서 성공했네요. 얘는 런치 템플릿을 저희가 지정한 게 아니고 자동으로 만들어졌죠.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려면 여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런치 템플릿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알 수가 없죠. 이렇게 해서 알 수가 없는데 이 베이직 노드 그룹 들어가 보면 어떤 오토스케일 그룹에 연결되는지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누르면은 자동으로 만들어진 오토스케일 그룹이 나오고 이 친구가 베이직이랑 연동된 자동으로 만들어진 오토스케일 그룹이고 자동으로 만들어진 시작 템플릿도 나옵니다. 얘 들어가시면 자동으로 만들어진 시작 템플릿이 나오고 저희가 뭐 지정 안 했는데 알아서 딱딱 맞는 AMI랑 맞는 인스턴스 프로파일 그리고 사용자 데이터 알아서 채워줬죠. 깔끔하게 레이블까지 깔끔하게 들어줬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관리형 노드 그룹의 편리합니다. 아까 수작업으로 이 하나 만들었던 거를 관리형 노드 그룹을 알아서 만들어줍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 템플릿을 반영할 수도 있거든요. 보시면 이 관리형 노드 그룹에서 커스텀 시작 템플릿으로 매니지 노드 그룹 하나 완성하고 싶으면 그 시작 템플릿은 러스 템플릿은 인스턴스 프로파일이 없어야 돼요. 영실하면 안 돼요. 이게 왜 보시면 노드 아임 역할이 지금 여기서 이 노드 그룹 만들 때 설정을 해야 되는데 시작 템플릿에서 이미 설정되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중복이 돼가지고. 그래서 시작 템플릿에서 이 아임 역할 정하는 걸 빼주셔야 커스텀 시작 템플릿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커스터미티를 따로 만들겠습니다. AMI랑 아예 선택 안 해볼게요. AMI도 선택 안 하고 AMI 선택 안 하고 인스턴스 유형도 선택 안 하고 서브넷도 선택 안 하고 보안 그룹만 선택하겠습니다. 얘만 선택하고 나머지 다 옵셔널이니까 얘만 선택하고 유저 데이터도 이런 형식으로 감싼 거죠. 바운더리라는 큰 블록 안에 쉘 스크립트 이거를 감싸고 이 형태로 만들면 이 쉘 스크립트 제외하고 나머지 노드 컴피그 부분을 아마도 노드 그룹이 알아서 만들어줄 거예요. 이번에 좀 해치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커스텀 4에서 멈췄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대체 이게 뭔 형식인지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빈칸으로 두면 돼요. 그냥 빈칸으로 두시면 빈칸으로 두셔도 알아서 완성이 됩니다.
왜냐 이제 AMI를 딱히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자동 완성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뭔가 커스텀 작업 명령어를 붙이고 싶다 하시면은 이 복잡한 포맷을 따라야 돼요. 바운더리라는 블록 안에 이게 블록이에요. 이 블록 안에 샌드위치처럼 쌓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동 완성이 될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요. 얘는 네 이제 드디어 이게 붙었네요. 보시면은 시작 템플릿에 원래 우리는 얘만 넣었었죠. 샌드위치 싸듯이 해서 이 블록만 넣었었는데 헬로 월드만 넣었었는데 위에 내용을 알아서 자동 완성해 주는 거예요. 관련 노드 그룹이 알아서 자동 완성해 줘 가지고 드디어 4번의 시도 끝에 커스텀 4가 새롭게 조인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저희는 이 세 가지 셀프 매니지드 이슈도 셀프 매니지드 오토스케일 그룹, 매니지드 노드 그룹까지 다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걸 다 지우고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죠. 마지막은 뭐냐? 마지막 주제는 이 오토 스케일 그룹이 사실 오토 하지도 않고 스케일링도 안 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대체 뭔 말을 하는 거냐? 보시면은 얘가 이걸 1로 줄이고 이걸 6으로 올릴게요. 그럼 이제 사이즈가 미니멈 미니멈 1, 맥시멈 6으로 바뀌었어요. 이 말은 왠지 그냥 처음 보는 사람들은 뭔가 노드가 불필요해지면 하나로 줄고 노드가 많아지면 6개로 늘어나나?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 장식이에요. 이제 이 노드 그룹만으로는 오토 스케일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증명할 수 있는 게 오토 스케일링 그룹 가보시면 이거 나와 있긴 하죠. 1부터 6까지 민, 맥스 되는 게 나와 있긴 한데 스케일링 정책이 빵이에요. 다 빵이에요. 빵입니다. 이 빵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아요. 유지만 하는 거죠. 두 개로. 그럼 대체 이건 장식이냐? 네, 장식이 맞아요. 그러면은 이게 장식이 아니게 하려는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이제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추가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카펜터와 크러스트 오토 스케일러예요. 그래서 크러스트 오토 스케일링은 오토 모드는 알아서 오토 스케일링을 늘리고 줄이고 해주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저희 오토 모드를 안 쓴다면 카펜터나 아니면 크러스트 오토 스케일러 이거 소프트웨어인데 둘 중 하나를 쿠버네티스 크러스터 안에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실질적으로 오토 스케일링이 돼요. 두 개 차이점이 뭐냐? 크러스트 오토 스케일러는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 붙어가지고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 민 맥스 있죠. 민 맥스의 범위 안에서 디자이드 캐패시티를 바꿉니다. 뭔 말이냐? 만약에 노드가 덜 필요하다 하면은 이 범위 안에서 얘를 1로 줄이고 만약에 노드가 더 필요하다 하면 얘를 최대 6까지 늘립니다. 얘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게 크러스트 오토 스케일러예요. 그러니까 얘는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직접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 말은 노드가 늘어나든 줄어들든 늘어나는 노드의 인스턴스 유형이나 그 안에 있는 AMI나 다 똑같겠죠. 같은 시작 템플릿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파드가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기존 노드 두 개가 있죠. 주황색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CPU 메모리가 꽉 찼어요. 더 이상 이제 여유가 없어요. 근데 파드를 하나 더 만들고 싶은데 CPU가 이만큼 필요하고 메모리가 이만큼 필요해요. 그러면은 이제 크로스 오토스케일러가 이 오토스케일 그룹의 용량을 늘려준다는 거죠. 늘려주면 새로운 노드가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이 새로운 노드는 이전 노드들이랑 스펙이 똑같겠죠. CPU 메모리 다. 그러면 이거의 단점이 뭐냐면 여백의 미가 생기는 거예요. 남는 파드가 CPU를 많이 필요하든 적게 필요하든 항상 똑같이 넉넉한 노드를 만드니까 남는 CPU, 남는 메모리가 생긴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업그레이드 된 게 카펜터입니다. 카펜터. 카펜터는 뭐가 다르냐? 카펜터는 아까랑 비슷한데 만약에 기존 주황색 노드에서 CPU 메모리 다 썼는데 파드가 필요하다 하면은 카펜터는 이 보라색이요. 카펜터는 얘가 얼마만큼의 CPU랑 메모리가 필요한지 보고 노드 풀이란 거에서 이게 노드 풀이 말 그대로 이제 약간 노드의 인스턴스 유형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레이블 조건이라던가 해서 노드의 선택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CPU가 적은 노드를 선택할 수 있고 많은 노드를 선택할 수 있게 메뉴판처럼 선택지를 풀 형태로 만든 게 노드 풀입니다. 선택지 후보들이 여기 몰려 있는 거죠. 그래서 카펜터는 내가 필요한 만들어야 되는 파드의 CPU랑 메모리 요청을 보고 그에 딱 적당한 인스턴스 유형을 골라서 최적의 노드 빈틈없는 노드를 만듭니다. 크로스 오토스케일러가 이렇게 여백이 많이 남는 거에 비해서 딱 요청한 만큼의 최적의 인스턴스 유형을 고르니까 딱 그만큼의 CPU 메모리만큼 꽉 차게 알맞게 만드는 거죠. 이러면 낭비가 줄어들죠. 원래 이게 더 비용이 비싼데 딱 필요한 만큼만 비용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효율적이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CPU 메모리가 더 많이 필요하면은 이번엔 더 많은 CPU 메모리를 가진 인스턴스 유형을 골라서 그만큼 만들어줍니다. 근데 얘네도 확실히 여백이 남긴 하겠지만 크로스 오토스케일러보다는 덜하죠. 그래서 이게 크로스 오토스케일러와 카펜터의 차이점이고 그럼 당연하게도 뭘 쓰는 게 더 효율적일까요? 둘 중에 당연히 카펜터겠죠. 보라색 카펜터를 오토스케일링 도구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펜터가 실제로 동작하는 걸 볼 건데 그거 보면은 끝날 거네요. 제가 미리 설정을 다 해놨기 때문에 kubectl get hard 하면은 이미 카펜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카펜터를 이미 제가 설치를 해놨습니다. 카펜터는 결국에 쿠버네티스 리소스 중 하나고 이렇게 디플로이먼트 형태로 배분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카펜터라는 디플로이먼트가 있고 얘가 파드 두 개를 만들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파드 두 개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설치하는 방법은 공식 문서 있으니까 이거를 따라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저처럼 이 자동 스크립트를 쓰시던가. 07번에 카펜터가 있습니다. 이거를 쓰시면 자동으로 설치할 수 있어요. 어쨌든 돌아가서 노드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노드풀은 이렇게 야매 형태로 만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게 이제 노드풀에 후보를 여러 개 둘 수 있는 선택지를 주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T3.스몰만 주고 싶으면 이렇게 하는 거고, 아니면은 T3.미디움, T3.라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스몰, 미디움, 라지 중에서 세 가지 선택지 중에서 가장 적절한 인스턴스 유형, 가장 적절한 CPU 메모리를 가진 인스턴스 유형을 골라서 그 유형으로 노드를 만들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후보, 이게 다양화를 위한 조건이라면 T3.스몰, 미디움, 라지든 얘네 노드끼리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되고, 적어도 인스턴스 유형이 다르더라도 사용자 데이터라던가 AMI라던가 썸넷이라던가 공통점으로 가져야 되는 요소도 존재하죠. 공통 분모. 그 요소는 노드 클래스라는 걸로 정의합니다. 차이점은 다양성을 위해서는 여기서 옵션을 제공하고 후보들을, 공통점은 노드 클래스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노드 클래스는 또 이런 식으로 야물로 지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노드 클래스부터 만들고 그다음에 노드 클래스를 뿌리 삼아서 차이점 후보를 둬서 노드 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노드 클래스에서 말하는 공통점이란 무엇인가? 공통 분모는 뭐냐? 첫 번째, A-하고 저도 똑같아야겠죠. 이 케이스 최적화 A-. AL2023 레이티스트라고 하면 알아서 최신 버전의 아웃리눅스 2023 이 케이스 최적화 이미지 찾아서 카펜터가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임 역할도 같아야겠죠. 아임 역할도 같아야 되고, 그다음 보안 그룹도 같아야겠죠. 보안 그룹도 중요한 조건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서브넷도 조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노드들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되는 요소들을 노드 클래스라는 형태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적용을 시켜볼게요. 적용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노드 풀 하면은 먼저 노드 클래스부터, 노드 클래스 보면은 true죠. true면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노드 풀도 이어서 보면은 노드 풀도 만들어졌고 true죠. 그럼 준비가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드 풀이 위치할 수 있도록 테스트용 파드를 한번 보내볼게요. 스트레스 파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를 배포해서 얘는 조건이 이 키와 밸류를 가진 녀석 노드에만 생성이 되거든요. 그게 여기 있습니다. 오로지 카펜터 노드만이 조건을 만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노드에서는 생성이 안 되고, 기존에 이렇게 5개 노드가 있잖아요. 이 노드는 이 조건, 노드 셀렉트 조건을 만족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기존 노드 5개에서는 테스트용 파드가 배포가 안 될 텐데, 카펜터가 만드는 노드 풀에 의한 노드는 조건을 만족해서 생성이 된다는 거죠. 그걸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펜딩이죠. 펜딩이란 말은 지금 스트레스 파드가 기존 노드에는 배포가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기존 노드에는 배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추가 노드가 필요하죠. 카펜터 노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카펜터 노드가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조건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거 왠지 카펜터 노드가 IMX 센트리 없었던 것 같아서 넣어주고요. 잠시만요. 원래 카펜터 일반 노드 말고, 일반 노드 역할 말고 카펜터 전용 역할에 얘가 원래 없었는데 제가 추가해 준 겁니다. 얘가 있어야 조인을 하겠죠. 기다려주면 셀프 매니지 있는데 디폴트, 아까 전에 생짜로 만든 녀석과 다르게 매니지 바이 뭐가 생겼어요. 이게 노드 풀을 의미합니다. 얘는 노드 풀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노드 풀, 디폴트 노드 풀에 의해서 관리되는데 우리 노드 풀 이름이 디폴트였죠. 우리 노드 풀 이름이 디폴트였습니다. 디폴트인데 이 디폴트에 의해서 만들어진 노드 두 개가 착착 만들어졌어요. CPU랑 메모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T3.스몰이 가장 최적화라고 생각해서 붙여줬네요. 이렇게 두 개를 해서 잘 만들어졌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알아서 자동으로 만들어졌고, 실제로 카펜터 만든 노드에 안착을 해가지고 러닝 상태죠. 이제 오토 스케일링 되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원래 복사본이 파드가 2개였는데 6개로 늘려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펜터 노드도 자동으로 늘어나야겠죠. 오토 스케일링이 된다면.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러닝 2개 외에 나머지 펜딩이죠. 왜냐면 지금 노드에 CPU랑 메모리가 부족해서. 그럼 카펜터가 새로운 노드를 추가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래 카펜터 노드가 2개였는데 더 늘어나야 되겠죠.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니까 반응을 했죠.
네, 노드가 생겨나고 새로운 노드에 붙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붙고 있습니다. 얘가 제일 먼저 붙었네요. 얘 붙고 나머지 2개만 기다리면 됩니다. 금방 되겠네요. 하나만 남았는데 이것도 시간 문제죠. 붙겠죠, 알아서. 어쨌든 들어가 보면 노드가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노드가 원래 디폴트가 2개밖에 없었는데 하나 더 늘어났고 총 3개가 더 늘어났네요. 기존 거에 이렇게 3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자동으로 스케일 업다운이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원래 장식이었던 오토 스케일 그룹을 실제로 오토 스케일 그룹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